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전장품 개발 분야의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주식회사 레보텍 기술연구소의 김영진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동차와 헬스케어가 결합한다는 흥미로운 주제로 오늘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소장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레보텍 연구소장 김영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포럼 발표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레보텍부터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주식회사 레보텍은 그 전장용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스케어랑 조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장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차량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소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 이제 헬스케어 업체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패치형 체온계나 패치형 ECG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발찌의 음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ECG 인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었고, 거기서 이제 차량용에 접목되는 새로운 그 사업을 하려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저를 좀 불러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약간 거창하지만 미래 자동차와 헬스케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방금 뭐 윤건호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손현주 팀장님, 그다음에 강성지 대표님 이사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차량용 헬스케어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은 먼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여기 그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IoT, 뭐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센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이거를 디지털 헬스케어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분야들을 연구할 수도 있고, 뭐 제품도 출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조금 더 발전이 되는데, 보시는 뭐 도표와 같이 계속해서 2018년부터 한 30%씩 계속해서 디지털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디지털 치료제도 30%씩 그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금 많이 발전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보급이 됐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가속도계라든지 자이로 센서, 뭐 PPG, ECG, 실제로 그 스마트폰 중 어떤 그 스마트폰은 뒤에 있는 그 센서, 광 센서를 가지고 PPG를 실제로 측정해서 심박을 측정하는 디바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걸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개발하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많이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현재는 뭐 손목 밴드라고 하는 뭐 삼성의 와치나 아니면 애플의 와치, 그리고 이제 반지에 PPG 센서를 둬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지금 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신발은 나이키 신발을 보시면은 그 신발 깔창에 그 속도계 뭐 이런 센서들을 둬서 이 사람의 활동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한번 그 신발을 사면은 배터리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는데, 그 기간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의복이나 뭐 속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음수나 활동량, 뭐 칼로리, 뭐 소모, 그 다음에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클라우드로 보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아까 그 웰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운동하는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건강이 지금 이상이 있구나, 아니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앱들은 뭐 플랫폼들이 전부 다 뭐 900개 이상의 뭐 앱이라든가 디바이스와 접목이 돼서 실제 그 병원에 사용하는 뭐 EMR 그 전자 의무 기록 등과도 연동이 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제 차량용 헬스케어도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그 우선은 차량용 제품이 3가지의 최대 화두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지금 나가도 저희가 뭐 전기차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 차량 중에 한 0.08% 정도가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뭐 2023년에는 거의 반 이상이 전기차로 변할 건데,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나 뭐 AI 등이 발달함으로써 자율주행차, 그리고 3번째가 커넥티드 카거든요.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것은 차량과 차량, 뭐 차량과 사람, 차량과 인포메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2V, V2I, V2X, 뭐 V2P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됨으로써 차량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출하면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차량으로 가져오는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차량에 접목하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그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뭐 한 그 생체 인식을 한 기술이 들어간 차량이 한 300만 대,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급성장을 할 것이고, 그 생체 신호 센서라든가 아니면 생체 신호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들이 계속 이제 도출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차량에 접목될 때 2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차량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조금 그 생소한 자료일 수도 있으신데,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를 저희 그 차량업계에서 나눌 때 0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나눕니다. 근데 0단계는 그냥 자동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1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1단계라고 하고, 2단계는 그 앞차와의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라인을 디텍션한다든지 이런 게 2단계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량이 달려가고, 그다음에 라인을 인식을 해서 그 라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고속도로 상에서는 갈 수 있는 것들이 이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4, 5단계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구간,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실증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대부분 다 그 뭐 테슬라에서 나온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빼고, 그 현재 뭐 판교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셔틀들, 이런 것들은 다 고정된 구간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3D 맵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몇 개의 그 신호등이 있고, 이 신호등이 언제 바뀌고 이런 것들을 통신하면서 그 동작하는 게 4단계고, 5단계는 실제로 저희가 온디맨드라고 하는데, 부르면 오고 내가 어디까지 갈 거다 그러면 그 차가 알아서 가는 게 이제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5단계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점에서 보면 이 그 단계를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는 실제 운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도 운전자 관점에서 헬스케어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단계, 5단계는 그 운전자가 없거든요. 그럼 없으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헬스케어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을 하지만 앞에 만약에 공사장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걸 운전권을 자동차가 사람한테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양을 할 때 그냥 너가 운전해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이 운전자의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졸음이 있으면 졸음을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 졸음이 깬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운전권을 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자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탑승자에 대한 서비스 상태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승자가 탔는데 이 사람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5단계의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보는 그 인체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나누면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고유 정보, 그러니까 지문이랑 홍채, 뭐 지정맥이란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가 시동이 걸릴 때 홍채를 인식해서 이 사람이 A다, B다, C다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체 고유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생체 신호, 뭐 심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체온, 혈당, 뇌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자 보조에 맞춰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졸음 판단을 하죠. 졸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IR 카메라라고 해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눈 깜빡거림을 보고, 이 사람이 눈을 너무 느리게 깜빡거리면 졸음이 왔구나, 그럼 졸음을 깨운다든지, 아니면 뭐 휴게소에 쉬라고 하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주 판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몇 개 차종에서 개발이 됐었는데, 음주 측정하는 걸 분 다음에 그 분 게 자동차 키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건다든가, 아니면 음주를 했는지 알코올 성분이 검출이 되면 그 차량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이런 서비스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상용화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부주의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고 중에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운전자 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사람 뇌파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운전자 부주의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탑승자 관점에서는 이 시트에 캐패시터 ECG라고 해서 CECG를 측정해서 심박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핸들이라고 부르는 스티어링 휠에 정극을 둬서 실제로 심전도나 BIA나 아니면 PPG 뭐 이런 것들을 재서 이 사람의 상태를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MD고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거든요. 저 MD고는 어떤 회사냐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이 부위, 그 다음에 사고의 경중을 따져서 이 사람을 119를 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신고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상태도 보고 차량 상태도 보고, 그래서 119에다가 연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이 업체를 현대에서 인수를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탑승자, 뒤에 탑승자에 대한 상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인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지 보시면, 우선은 가장 많이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핸들이죠. 핸들은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ECG를 측정할 때 왼손과 오른손에 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두 손으로 운전했을 때 ECG를 측정할 수가 있고, GSR이나 뭐 이런 것들을, BIA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트랜스미션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기아가 있었죠. 기아 봉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버튼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맞진 않지만, 하여튼 버튼식에도 ECG를 측정한다든지 GSR 측정할 수가 있고, 카시트를 이용해서 CECG를 측정한다든지 PPG를 엉덩이에서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벨트에 이런 측정하는 디바이스들도 저희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접촉식 센서고, 비접촉식 센서로 레이더나 IR 카메라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졸음을 판단한다든가 운전자 부주의를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레이더를 이용해서
그 심박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레이더나 그다음에 IR 카메라 가지고 얼굴에 그 색감을 가지고 그 심박을 측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센서들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시트벨트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컬럼이라든지 시트, 그다음 시트벨트, 그다음에 미디어 뭐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향을 보시면 뭐 닛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머리 바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서 이게 B2V라고 하는데 브레인 투 비클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뭐 닛산 같은 데서 개발했었고요. 그다음에 토요타에서는 뭐 심리 상태를 판단해가지고 이 그 심리 조절하는 스티어링도 개발을 한 적이 있고, 포드는 뭐 그 차선 유지라든지 이런 에이다스,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어링 휠에서 센서를 가지고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토요타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트를 개발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덴소라고 하는 업체는 스티어링 휠에 ECG를 측정을 해서 그 심박을 화면에 계속해서 출력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국내 그 완성차 업체도 이 스티어링 휠에서 ECG와 그 PPG, 그다음에 BIA를 측정해서 이 사람의 운전 상태,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오늘은 운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그 개발을 한 2008년 9년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사업화는 많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자동차 산업에 이제 그 접목하는 이유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넥티드 카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V2X, V2V, V2I, V2P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아니면 뭐 그 탑승자가 상태가 나쁘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서비스들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 상태가 안 좋으면 119를 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으면 이 사람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 상태가 나빠질 때 병원을 매칭을 해줘서 빨리 병원에 예약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뭐 사고 시 모니터링을 아까 MD고라고 하는 그런 차량 그 서비스처럼 차량의 사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다양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그 레보텍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모빌리티 시장이 지금 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운전자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가면서 탑승자에 대한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 이동수단에서 이 사람의 카운셀링을 받고, 아까 디지털 치료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량 안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음원을 들려준다든지 스트레스를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지금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려면 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하면서 자동으로 하면서 빨리 그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면서 차량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광주시에서 지금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완료해서 실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인 자율주행 셔틀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무인 자율주행 셔틀 안에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디바이스들을 배치를 할 거고요. 그런 생체 신호 모니터링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축적한 걸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형태의 그 서비스 모델을 지금 구현을 해서 지금 서비스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게 지금 헬스케어나 병원을 찾아가야지만 자기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셔틀, 이 무인 자율주행 셔틀이 정해진 구간을 돌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그다음에 퇴근할 때 탑승부터 그다음 하차까지 탑승하면 측정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하고 이 사람의 매일 같은 건강 상태를 계속 피드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 디지털 치료제를,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보여줘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현재 소방서에 가면 이 화재를 진압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디지털 치료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있지만 작은 소방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완료가 되면 얘가 이제 소방서를 돌아다니면서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그런 서비스를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소방서,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이제 도서, 상간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4레벨 정도의 자율주행 셔틀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레벨은 정해진 구간에서 도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온디맨드가 되면 저희가 도서상간이나 아니면 의료 취약계층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러니까 생체 신호를 계속 매일같이 모니터링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병원을 매칭을 해준다든지 예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데일리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 취약계층,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취약 아동, 그다음 도서상간에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무인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감염병 예방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코비드-19이 걸리신 분들을 병원까지 이송한다든지 아니면 의약품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만성질환자는 매일같이 측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 상태가 나빠지는지에 따라서 병원에 예약을 해서 빨리 찾아가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차량 쪽 생체 신호 측정 디바이스를 만든 게 한 5년 정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센서를 차량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 진동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생체 신호를 측정할 때 그냥 저희 콘센트에 꽂으면 노이즈가 들어와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차량에서도 이 노이즈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 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영하 25도부터 플러스로 타보시면 60도, 70도, 실제로 디바이스들은 125도 그 정도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전장용품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갈 거고, 아까 윤건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들을 모아서 본인이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모아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을 찾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 이제 차량용 헬스케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할수록 차량에서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운전자보다 탑승자, 사람에 대한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차량에서도 많은 그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만들어 보면 저희는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잘 팔리진 않거든요. 근데 좀 관점을 바꿔서 서비스들을 그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 건지를 조금 고민하면서 이 서비스들을 개발하면 나중에 이 시장도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